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궁궐의 주인으로 머물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궁궐 생활은 단 7일,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꽃피운 사랑,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결말. 오늘 우리는 중종과 단경왕후의 조선 최단명 궁중 생활의 주인공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1499년 가을, 조선의 한 대저택에서 특별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13세의 어린 소녀 신씨가 12세의 진성대군과 혼인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붉은 단청으로 장식된 혼례청에서 두 어린 신랑 신부가 마주 앉았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어린 부부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애절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단경왕후 신씨. 그녀는 누구보다 복잡한 운명의 그물에 얽힌 인물이었습니다. 본관이 거창인 신씨. 1487년에 태어난 그녀의 집안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 신수근은 좌의정을 지낸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고, 할아버지 신승선은 세종대왕의 아들 임영대군의 사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고모가 바로 연산군의 왕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씨는 연산군의 처조카였던 것입니다. 이 복잡한 인척관계는 훗날 그녀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진성대군과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금슬이 좋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의 애정은 매우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13세와 12세에 결혼한 어린 부부는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신씨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현명했으며 무엇보다 상황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진성대군이 학문에 정진할 때는 조용히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낸 7년의 세월은 평온했습니다. 진성대군은 형인 연산군이 왕위에 있는 동안 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학문과 독서에만 전념했습니다. 신씨 역시 현명한 부인으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고한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산군이 어머니 패비윤 씨의 원수를 갚는다며 벌인 갑자사화는 조정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진성대군의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장인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왕의 편에 서야 했지만 마음으로는 연산군의 폭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신씨 역시 고모가 연산군의 왕비라는 이유로 궁궐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했습니다. 1506년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연산군은 기생들을 궁에 들여 연일 잔치를 벌였고 신하들의 간언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씨는 남편 진성대군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군마마, 요즘 궁궐의 소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도 걱정이 크구나. 형님의 행동이 날로 도를 넘고 있어. 혹시나 하는 일이 생긴다면 대군마마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성대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대한 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학문과 백성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겠지. 신씨는 남편의 말에서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몇 달 후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적 사건을 미처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던 진성대군의 저택. 부부는 서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평범한 부부로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진성대군의 저택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군마마, 급한 일이 생겼사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조정의 중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평소 진성대군을 존경해온 인물들이었지만 오늘 밤 그들의 표정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진성대군이 급히 옷을 갖춰 입고 사랑채로 나가자 신하들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더 이상 연산군의 폭정을 지켜볼 수 없사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대군마마께서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성대군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평소 왕위에 대한 야심이 전혀 없었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은 엄연한 조선의 임금이신데. 대군마마 연산군은 이미 임금의 자격을 잃었사옵니다. 무고한 신하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이는 하늘이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채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신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의 정치적 논의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상례였지만 신씨는 달랐습니다. 대군마마. 신씨는 남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사로운 정을 생각할 때가 아니옵니다. 나라가 위급한데 대군마마께서 피하신다면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진성대군은 아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아내의 현명함에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소. 이렇게 해서 중종 반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반정은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연산군에게 반감을 가진 신하들이 많았고 궁궐 내부의 호위군들도 대부분 반정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9월 2일 오후 연산군은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성대군은 경복궁 근정전에서 조선의 11대 왕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이때 중종의 나이는 겨우 19세였습니다. 왕이 된 중종과 함께 신씨도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정식 왕비 책봉식은 치르지 못했지만 그녀는 왕의 정실 부인으로서 중궁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왕비로 대우했습니다. 그 7일은 마치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신씨는 처음 보는 궁궐의 화려함에 감탄했습니다. 중궁전의 아름다운 처소, 정원의 연못과 꽃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중종 역시 아내와 함께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신하들과 논의한 새로운 정책들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소. 대비마마들께서도 전하를 매우 믿고 계시니 분명 좋은 세상이 될 것이옵니다. 하지만 궁궐 밖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반정 공신들 사이에서 신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씨의 아버지 신수근은 연산군의 편에 섰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그녀의 고모는 방금 폐위된 연산군의 왕비입니다. 역적의 딸이 어찌 우리 조선의 왕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9월 3일부터 반정 공신들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의정 유순, 우의정 김수동을 비롯한 여러 공신들이 매일같이 중종을 찾아와 신씨의 폐출을 요구했습니다.
전하, 신씨를 그대로 두신다면 인심이 흉흉해질 것이옵니다. 반정의 대의가 퇴색될 수 있사옵니다. 중종은 매번 이런 대답으로 버텼습니다. 아른 바가 매우 당연하나 조강지처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공신들의 압박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종묘사직의 대계를 내세우며 중종을 압박했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된 중종으로서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9월 8일 밤 중종은 신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신씨는 남편의 괴로운 표정을 보며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를 위해 괴로워하지 마옵소서.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나이다. 9월 9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1506년 9월 9일 아침 경복궁은 평소와 달리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새벽부터 반정 공신들이 하나둘 궁궐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오전 시진 근정전에서 조회가 열렸습니다. 영의정 유순이 다른 신하들과 함께 중종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더 이상 미루실 수 없사옵니다. 신수군의 딸을 궁에서 내보내지 않으시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옵니다. 그렇다옵니다, 전하. 반정의 대의는 연산군과 그 일당을 제거하는 것이었거늘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두신다면 반정의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우의정 김수동, 좌의정 성희안, 그리고 육조의 참판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신씨의 폐출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하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중종은 용상에 앉아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9세의 어린 왕에게 이런 무거운 결정을 내리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조강지처를 어찌 버릴 수 있단 말이냐? 그녀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이냐? 중종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전하, 개인의 정은 작으나 종묘사직의 일은 큽니다. 반정에 참여한 모든 공신들의 뜻이옵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국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쾌히 결단하소서. 신하들의 압박은 마치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중종은 용상에서 일어나 걸레를 걸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단체로 궁궐 앞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적의 딸을 내쫓으라. 새 임금의 덕을 보여달라. 궁궐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중궁전까지 들렸습니다. 신씨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이때 중종이 중궁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부인, 전하, 말씀하지 마옵소서. 저도 모든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신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전하,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일 뿐이옵니다. 중종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전하, 지금은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전하께서는 좋은 임금이 되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시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신씨의 말에는 놀라운 의연함이 있었습니다. 겨우 19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왕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 중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근정전에서 신하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종묘사직이 지극히 중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는가?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조차 밖으로 내치겠다. 신하들은 일제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외쳤지만 중종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중종은 후속 조치를 명했습니다. 속히 하성위 정현조의 집을 수리하고 소재하라. 오늘 저녁에 옮겨나가게 하리라. 하성위 정현조는 세조의 딸 의숙공주의 남편으로 왕실과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중종은 최소한 신씨가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저녁 시각, 중궁전에서는 마지막 이별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씨는 7일 동안 입었던 화려한 궁중 의복을 벗고 소박한 일반 부인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건강하시옵소서. 언젠가는 다시. 전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옵소서. 이제 저는 그저 백성 중 하나일 뿐이옵니다. 중종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초저녁 무렵 신씨는 소박한 가마를 타고 경복궁 건춘문을 나섰습니다. 궁궐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의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궁중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중종 반정이 성공한 지 정확히 7일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중종은 혼자 중궁전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가 앉았던 자리, 아내가 마셨던 찻잔, 아내의 향기가 남아있는 침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중종의 긴 한숨이 적막한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성위 정현조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신씨의 생활은 궁궐에서의 화려함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현조의 집은 궁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신씨에게는 다른 세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진귀한 음식 대신 소박한 일상식을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신씨는 정식으로 사제로 강등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왕족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그저 평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이런 신분 변화에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신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중종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편 궁궐의 중종은 신하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늘 신씨를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1515년 중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신씨의 복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하, 이제 신씨를 다시 궁으로 맞아들이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담양부사를 비롯한 몇몇 신하들이 이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패출된 자를 다시 세운다면 국가의 기강이 서지 않습니다. 결국 신씨의 복위는 무산되었고 복위를 주장했던 신하들은 오히려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중종은 이런 상황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무렵부터 중종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씨가 거처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종의 행동을 전해들은 신씨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신씨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붉은 치마를 가지고 인왕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종이 잘 볼 수 있는 큰 바위 위에 그 치마를 펼쳐 놓았습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이것이 바로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씨는 그 후로도 종종 인왕산에 올라가서 붉은 치마를 펼쳐놓곤 했습니다. 중종 역시 멀리서나마 그 붉은 치마를 보며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흘러 1516년 중종에게는 의미 깊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고려사를 읽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멍하니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읽은 부분은 고려 무신정권 시대 최충수가 희종의 조강지처를 내쫓고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삼으려 했던 대목이었습니다. 쫓겨난 태자비가 흐느껴 울자 궁궐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종은 이 기록에서 자신과 신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신들의 압박에 조강지처를 내쳐야 했던 고려, 희종의 처지가 바로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가? 중종의 탄식이 경복궁에 울려 퍼졌습니다. 1528년에는 신씨의 거처에 도둑이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종은 즉시 경비를 늘려주라고 명했습니다. 패비 신씨의 집 수직 군사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려 지키도록 하라. 또한 명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중종은 몰래 말을 보내어 신씨가 직접 끓인 흰죽으로 말을 먹이게 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나마 신씨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려는 중종의 마음이었습니다. 1544년 중종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종이 신씨를 보고 싶어 했다는 소문이 궁궐에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패비 신씨를 궁궐로 들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내하는 궁인이 있어 통화문을 시간이 지나도록 열어놓았기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는데 들으니 상이 임종 때에 패비 신씨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야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종이 죽는 순간까지 신씨를 그리워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난 후 신씨는 더욱 쓸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를 유일하게 이어주던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1557년 12월 7일 신씨는 7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중종과 헤어진 지 무려 51년 만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고 오직 중종에 대한 사랑만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신씨의 장례는 왕비의 부모의 준하는 이등례로 치러졌습니다. 이는 배다른 아들인 인종의 배려였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양주 장흥면 수해동 친정 가문이 땅에 조성되었습니다. 폐위된 채 생을 마감한 신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3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739년 3월 조선 제21대 왕 영조가 다스리던 시대 경희궁 숭정전에서는 역사적인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씨가 세상을 떠난 지 무려 182년, 폐출된 지 23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젊은 유학자의 상소였습니다. 유학 김태남이라는 인물이 영조에게 올린 글이었는데 그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전하, 중종의 초비 신씨의 폐출은 중종의 진정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친 것이니 이제라도 복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남의 상소를 받아든 영조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233년 전의 일을 지금 와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또 그렇게 한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신중하게 대신들에게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상소를 자세히 살펴보고 의견을 올리도록 하라. 조정에서는 찬반 논의가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보수적인 신하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전하, 한번 정해진 일을 뒤바꾸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233년 전의 일을 지금 와서 다시 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진보적인 신하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씨 개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희생당한 것뿐입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후세를 위한 일입니다. 영조는 이런 논의들을 지켜보며 중종실록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233년 전 그날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중종이 즉위하자 비도 정위에서 할애를 받았다. 조강지처인데 어찌하랴. 종사가 지극히 중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는가. 영조는 실록을 읽으면서 당시 중종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세의 어린 왕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후 평생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조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명종실록에 기록된 신씨의 졸기를 읽은 것입니다. 실은 패출해야 할 아무런 죄가 없었다. 이 한 줄이 영조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공식 기록에서조차 신씨에게는 죄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739년 3월 11일 영조는 마침내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불러 모으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봐라. 내가 임금이 되었을 때 내 부인은 이미 중전이 됐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날 신비 역시 자동으로 중전이 된 것이다. 영조의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왕의 부인은 왕이 즉위하는 순간 자동으로 왕비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남편이 임금이 되면 부인은 당연히 그 순간부터 중전이 되는 것인데 누가 이 일을 달 수 있단 말인가? 영조의 단호한 목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결정에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는 깊은 인간적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이 신씨 개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지 않았느냐. 233년 동안 억울함을 참아온 한 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인정이 아니겠느냐. 조정에서는 찬반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참석한 538명의 신하 중 53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씨는 233년 만에 단경왕후라는 시호를 받고 정식으로 왕비에 복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공소순열이라는 존호도 받았습니다. 복위와 함께 단경왕후의 가족들도 모두 복권되었습니다. 아버지 신수근은 익창부원군으로, 어머니들은 각각 영가부부인과 청원부부인으로 추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도 격상되었습니다. 단순한 묘에서 올릉이라는 능호를 받은 정식 왕릉으로 승격된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단경왕후의 신주가 종묘에 봉안된 일이었습니다. 종묘 중종실에 중종의 원후, 즉 첫 번째 부인의 자리에 모셔진 것입니다. 영조는 복위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33년 전 그날 중종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조강지처를 내보내야 하는 왕의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 오늘 우리가 단경왕후를 복위시키는 것은 중종의 한을 풀어드리는 일이기도 하다.
복위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33년 만에 억울함이 풀렸구나.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기다렸을까? 이제야 진정한 왕비가 되셨구나. 한양 거리에서는 단경 왕후의 복위를 축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왕산 치마바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왕후마마, 이제 편히 쉬소서. 233년의 한이 드디어 풀리셨습니다. 영조의 이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논리에 희생된 사랑에 대한 역사의 재평가였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영조라는 왕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23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이루어진 단경 왕후의 복위. 그것은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승리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오늘 우리가 단경 왕후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단경 왕후와 중종의 사랑은 7일이라는 짧은 궁중 생활로 끝났지만 그 사랑의 깊이는 51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중종은 죽는 순간까지 단경 왕후를 그리워했고 단경 왕후는 71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이 흔해지고 사랑이 가벼워지는 시대에 그들의 사랑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깊이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정치와 개인의 행복 사이의 갈등입니다. 중종은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고 싶었지만 왕으로서는 신하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갈등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 사회적 인정과 개인적 신념, 현실적 이익과 도덕적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중종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여성의 지혜와 강인함입니다. 단경 왕후는 패출당하는 순간에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더 중요하다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51년간의 힘든 세월을 견디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조선시대 여성의 모범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숭고함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보다는 이해를,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한 그녀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귀감이 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역사적 정의의 실현입니다. 영조가 233년 만에 단경 왕후를 복위시킨 것은 단순한 과거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논리에 희생된 개인에 대한 역사의 사과였고 늦었지만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들, 부당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영조의 결단은 늦어도 옳은 일은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권력의 책임과 한계입니다. 반정 공신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개인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단경 왕후는 정치적 계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개인의 행복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단경왕후의 이야기는 잘 보여줍니다. 권력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을 희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시간의 치유력과 진실의 힘입니다. 23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적 논리에 밀려 묻혔던 진실이 시간이 흐른 후에는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당한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교훈은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단경왕후와 중종의 사랑은 7일 만에 끝났지만 그 사랑의 기억은 50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왕산의 치마바위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드라마와 소설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권력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단경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은 순간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정치적 계산은 시대가 바뀌면 무의미해지지만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시대를 초월한다고. 7일의 궁중생활, 51년의 그리움, 233년의 기다림, 그리고 500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감동. 단경왕후와 중종의 이야기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감동 드라마입니다. 7일의 궁중생활은 짧았지만 그 사랑은 5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권력은 한순간이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여러분, 오늘 단경왕후와 중종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5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랑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7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랑의 깊이는 평생을 지속되었고 심지어 233년 후에는 정의까지 실현되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광해군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조선왕조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다음엔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오늘 영상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어떤 댓글이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분들과 함께 우리 역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특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조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